네, 지금 스트리밍 이준행 대표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이제 새로 제정된 특검법에 따라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9월까지 이제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인가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가 조건들을 어디까지 충족을 시킨 상태죠? 일단 표면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 실명 계좌라는 거를 제외하고는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근데 어떤 높은 법의 취지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사실은 저희가 저희는 제일 하자 없이 제일 잘 부합하는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렇게 운영을 해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명 계좌라는 게 저희가 지금 아직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있는 근거가 뭐냐면 자금 세탁 방지하는 역량과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서 저희가 뭐 해외 크립토 컴페어 같은 데서 평가한 저희 역량도 국내에서 제일 높고, 네. 그리고 예전 자료, 공개 자료는 하나지만 어쨌든 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일 많이 줄인 데도 저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엠번방이라든지 이런 사건도 있을 때 저희는 미리미리 이런 것들 차단해가지고 그런 데도 쓰이지 않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금 세탁 방지 쪽에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네. 또 시스템도 굉장히 고도화 시켜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내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혹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당국이 좀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은행들의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은행의 지금 반응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네. 많은 은행들이 특히 은행에서 이제 리스크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거를 승인을 했다가 나한테는 마이너스 리스크만 될 수 있고, 네. 근데 이거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씩 주저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게는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래요? 저는 네. 오히려 은성수 장관님께서 발언해 주신 거 있잖아요. 최근에 네.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셨죠? 네. 저는 그게 사실은 좀 좋은, 저희한테 좀 낮게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주의가 거기다가 환기되고 어떤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었으면은 그냥 굉장히 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실제로 이 안 되는 안에서 것으로. 많은 부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맞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게 실제로 사정작용이 그런 것들을 잘 하는 데들을 사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약간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네. 좀 관성대로 네. 약간 행정 편의주의대로 네. 약간 그렇게 이제 일들이 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네. 오히려 그렇게 이렇게 좀 환기가 되고 대중의 관심이 이제 모이면서 네. 은행도 그렇고 당국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보다 이렇게 좀 원칙주의, 네. 보다 좀 원칙주의, 그러니까 어떤 법의 취지에 맞는 형태로 이제 이거를 적용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히려 이렇게 민감하고 그럴 네. 때는 제일 원칙주의가 사실은 제일 안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존의 실명 계정을 내주고 있는 네. 그런 은행에 대해서도 네. 조금 더 강화되게 실사를 할 수가 있고, 네. 같은 기준을 들이댈 수 있고, 근데 네. 저희는 사실은 기준들을 다 충족을 하니까 네. 오히려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막연한 기대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실명계좌 틀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도 사실은 복수의 네. 은행들과 접촉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네. 진도가 엄청 많이 나간 데도 있고요. 네. 되게 조율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근데 사실 그런 금융당국이 최고 수장의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은행들이 실명계좌 이렇게 선뜻 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은행들도 있을 건데요. 있을 건데.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누가 봐도 이제 굉장히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네. 운영을 해오던 업체가 있고, 네. 어떤 업체들은
재판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 네. 다양한 스캔들이 있는 업체들이 스캔들이 재판에 네. 회부된 업체도 있고. 네. 네. 결국은 이제 만약에 뭐 저희 같은 업체들이 네. 그냥 노하게 되고 근데 어떤 업체들에서 오케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것도 소명해야 될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이제 이미 실명 계좌가 있는 그 4개 거래소가 있죠, 현재. 그러니까 그 거래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실명 계좌가 안 된 거래소들은 문을 닫게 될 텐데 이게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거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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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옥석 가리기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래소들을 살려줄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뭐 사실은 저희는 그 회사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약간 이런 노선이었습니다. 그냥 굉장히 원칙주의적으로 되게 투명하게 뭐 예를 들면 저희 첫 서비스가 페이먼트 송금 관련된 서비스였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뭐 어떻게 뭐를 한다는 걸 기재부에 다 말하고 유권에서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 하면서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너무 앞섰던 감이 있긴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저희는 항상 이게 제도권에 편입될 거라는 어떤 그런 이론을 갖고 사업을 접근을 했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적어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는 있습니다. 네. 뭐 대표님이 그렇게 또 믿음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한다니까 제가 뭐 굳이 부정적인 전망을 여기서 내놓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물론 사실 이 업계에서는 이게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잘 풀려가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이 외국의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이 거래소와 이 거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외국의 사례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그 국가 단위로 이제 저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는 결국은 이제 그 국민들의 선택이죠. 사실은 뭐가 옳냐 그르냐는 없는 것 같고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효익이 있고 그거에 따른 기회비용들이 있고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국민과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강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이제 벤치마크를 해보면은 좀 저는 한 4가지 사례를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보기가 되게 편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4가지 사례? 일단 하나가 한 중요한 축이 이제 대국이냐 소국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국이라는 말은 대국과 소국. 내수 경제가 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그 줏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런 산업 정책에 대해서. 아무리 전 세계가 뭐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나라들은 내수 경제가 아무리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뭐 인터넷도 검열하고 뭐 우리는 우리가 만들겠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사이즈가 있는 나라들은 이제 마이웨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제 정책에서. 근데 이제 내수 경제가 작은 어떤 의존적인 나라들, 대외 의존적인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세계적인 조류를 못 따라가면은 좀 굶어 죽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나라면 작은 나라일수록 굉장히 더 영민하게 국가인지 기업인지 알기도 힘들게 이제 되게 이제 산업 친화적이게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강소국이라고 얘기하는 뭐 스위스나 뭐 싱가포르나 스위스, 싱가포르. 또 한 축이 그거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제 자유헌법을 갖고 있냐, 이제 자유헌법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유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가상자산을 폐지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유재산이잖아요. 마그나카르타에서 인정한 건데 이게 우리 헌법에 있는 건데 지금 특히 우리나라도 뭐 500만, 1000만 뭐 가상화폐 갖고 있는 인구가 그렇다라고 폐지라는 게 뭐 거래 금지 뭐 이런 걸 의미하겠죠. 이게 재산권을 어마어마하게 투표권을 많이 갖고 있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이런 그 사유재산에 대한 권한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자유주의적인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땐 가상자산을 폐지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 뭐 중국 같은 나라나
지금 몇 군데 들리고 거기 있습니다. 이제 네. 공산국가다 보니까 네. 사실은 사유재산이 엄밀하게 말하면 인정이 안 되고 있고 네. 그런 나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들은 이제 가상자산 거기다 내수가 크니까 네. 거래소 폐쇄, 가상자산 폐쇄, 뭐 금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거기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자유주의 국가는 아닌데 아니죠. 네. 네. 그 독재 국가인데 네. 이제 소국이다 보니까 네. 이걸 굉장히 스마트하게 우리 국민들을 독재 국가들 보면은 그 저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 보호하는 거를 소비자 보호가 됐건 국민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나라 대부분의 국민들, 서민들, 시민들의 권한을 그 잘 먹고 살게 해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 대가로 독재적인 권력을 시민들이 용납해주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네. 그런 나라들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법안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선에서 네. 그걸 되게 스마트하게 규제를 해놓고 이제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는 완전히 열어놓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블록체인 산업을 자국민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보호를 살짝 해놓는 선 안에서는 최대한 육성, 최대한 육성 이런 케이스를 하고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싱가포르 정책이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싱가포르나 스위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이제 조금 더 자유주의. 아 그렇죠. 거기는 독재는 아니죠. 조금 더 자유주의적이다 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 네. 그런 나라들도 기본적인 육성이죠. 거기는 뭐 블록체인 액트라고 해서 그 지능법 같은 것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렇다고 하대요. 네. 네. 근데 좀 비슷합니다. 이게 보면은 그 대국 중에서 자유주의 국가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네. 소국 중에서 자유주의 국가 강소국인 그 나라가 자유주의 국가는 스위스. 네. 국가 주도형 경제를 갖고 있는데 강소국인 국가가 싱가포르. 대국이 중국인데 중국은 이제 이념 자체가 이런 자유주의적인 그 포스를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이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뭐 유통시장인 거래소도 전면 금지시키고 발행시장도 전면 금지시킨 게 이제 중국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이제 그 유통시장 같은 경우는 DBS라고 이제 그 싱가포르의 국책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최대 은행인데 거기서 이제 거래소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인허가제를 도입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액트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인허가제를 돌리고 있고 근데 거기서 국책은행이 이제 거래소 산업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시장, 발행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규제를 했냐면은 그냥 자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들은 아예 그냥 다 허가. 근데 어느 정도 규모 크고 이걸 자국민들 대상으로 뭐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지. 등록을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금지는 아니고 등록을 해라. 그리고 조금 사례들 괜찮은 게 있으면 샌드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키우고. 해외 자본도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스위스나 싱가포르 가서 ICO 많이 하고 왔다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뭐 세금 엄청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그 은행 두 곳한테 그 가상자산 거래소 할 수 있는 인가를 내줬고 그리고 이제 뭐 블록체인 진행법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주그라는 칸톤은 주크라는 그 칸톤 같은 경우는 주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세금도 비트코인을 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법합니다. 그러네요. 거기까지 많이 갔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그냥 자유주의 국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는 정부라는 게 사실 비즈니스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정부가. 국가가 어떤 이념이 조선시대처럼 어떤 이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고 왕이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간 이제 자본가들, 비즈니스맨들이 있고 이 비즈니스맨들이 비즈니스를 국제 거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영국에다가 세금 내기도 싫고 이제 국제 거래를 하는데 어떤 자기들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해서 국가를 만든 사례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보통 보면은 그 민간의 힘으로 많은 그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또 이제
국가기관들 같은 경우도 자율성도 유지되고 있어서 거긴 되게 재밌는 게 그 주마다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금융당국들도 그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네. 자, 이렇게 각국의 지금 진행 상황들 이렇게 좀 봤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이게 참, 제가 완전히 중립적이라고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뭐, 당사자로서. 네. 당사자 바로 뭐 얘기하는 거, 네.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그 대외 의존적인 경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선택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법도 그래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제껴두고. 저는 사실은 이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블록체인 특구 이런 것도 지정을 해놓고 했잖아요. 사실 금융업처럼 띄우기가 부산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금융업처럼 띄우기 좋은 업이 없습니다. 금융업을 띄우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법치주의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아테네 드라크마 같은 화폐들이 기축화폐로 30년 전에, 그러니까 막 그 기원전에 지중해에서 이렇게 쓰였었는데, 그게 페르시아가 더 강국이었는데 아테네가 기축화폐로 쓰일 수 있었던 거는 거긴 법치주의였다고 그런 거거든요. 법치주의 국가니까 기축화폐로 쓰인 거예요. 뭐 어떤 무역을 하는데 분쟁이 있으면은 그냥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랑 똑같이 사실 이런 어떤 금융 서비스들은 관할의 어떤 그 규제가 만들어지고 법치의 어떤 원칙이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여기서 거래를 하고 이거가 파생된 어떤 금융 서비스들이 발전하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리고 그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감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럽의 그 되게 짧은 시간에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갑자기 소국이다가 뭐 GDP 제일 높은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유럽 내에서 EU가 이제 통합되면서 이제 유럽의 중심의 어떤 금융망을 얘네도 그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동시에 갑자기 세금을 확 낮춰버리면서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내려버리면서 모든 이제 그 유럽의 부호들, 귀족들의 돈이 거기로 몰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GDP가 엄청 높아진, 세금도 높아진 그런 전략을 쓴다는데 이 블록체인 금융, 가상자산 금융이라는 거는 지금 감세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에서 이게 지금 규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뭐 블록체인 특구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이런 데다가 딱 그 만들어 놓고 뭐 이게 뭐 청산소건 거래소로 우리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아테네가 암스테르담이 금융 중심지로 성장한 것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화폐들이 이제 쫙 그 나라들이 이제 찢어지면서 이제 금어음들이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믿을 수 있는 금밖에 없어서 이제 금어음들이 유럽에서 이제 국제 거래를 할 때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암스테르담이 한 일이 암스테르담 은행이 그냥 암스테르담이라는 네덜란드에서 그냥 보증을 해준 겁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에서 거래하는 금어음은 그냥 보증해주겠다. 이 한마디로 그냥 금융선진국이 확 돼버린 거거든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감세 같은 카드를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룰세팅만 정확하게 해주면은 해주고 우리가 블록체인을 어떤 리딩할 수 있다. 어디 가는 건 많이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거래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 서비스가 파생될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전혀 좀 저는 좀 비합리적인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왜 그게 가냐면 원화 베이스 금융 서비스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봤자 안 되는데 블록체인 베이스, 비트코인 베이스, 이더리움 베이스 이런 금융 서비스를 한국이 이렇게 하면은 찾아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왜냐면 이제 저희가 어떤 위계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공평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적인 어떤 그런 판단과 계획이 좀 있어야지 그런 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사실은 좀 조금 꼬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때 광풍이 좀 너무 일찍 광풍이 불고 이게 너무 정치화가 되면서 이거를 진짜 산업으로 보고 어떻게
플러스를 극대화시키고 마이너스를 최소화시킬지를 논의를 좀 찬찬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화되는 바람에 좀 그런 게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딱 닫아 걸거나 그러니까 너무 민감한 영역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만약에 이제 뭐 진짜로 이게 좀 소비자 피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특구 중심으로 묻고 그다음에 뭐 적격 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다, 시험 본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다, 뭐 외국인들 주로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룰을 만들어가지고 또 상장 단계도 좀 엄격하게 심사해서 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룰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냥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앞으로 돈 쓸 것도 많고 통일도 준비를 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복지 지출도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굉장히 세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저항이 적은 방식으로 세원을 마련할 수도 있으면서 또 이 산업이 없어지지 않을 거고 아마 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막 진짜로 전체 이제 어떤 금융 시스템의 마켓시어의 일부만이라도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효익을 갖다 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는 거는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한 배팅이 아닐까. 우리 지금 이준행 대표님 말씀하신 것들 정말 물론 거래소를 운영하는 당사자의 입장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쭉 들으셨겠지만은 역사학도로서 정말 이 세계사를 보면서 그 흐름을 보면서 화폐의 역사와 또 금융의 역사와 이런 것을 꿰뚫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정책 결정자들이 우리 젊은 우리 CEO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 좀 한 번 더 좀 곱씹어보고 현명하게 또 좀 창의적인 어떤 국가 전략을 세워나가는데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행 대표님 오늘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팍스 스트림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